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 특히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셀레늄이나 마그네슘, 제일 많이 드시는 칼슘, 철분 이런 일반적인 영양소로 된 영양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암으로 어떤 환자분이신데 이거 먹어도 돼요? 아니면 이거 영양제 이거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드시고 있으면서 저한테 확인을 한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암 환자분들이 외래로 통원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집에서 뭐 드시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입원해 계신 분들은 병실에 가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드시고 계세요. 암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약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바쁜데 거기에 영양제까지 챙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드시는 거 있으신 분들은 영양제도 병원에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드시는 거를 정리를 좀 해드려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그러는 이유가 모든 영양소가 모든 사람한테 잘 맞지는, 그리고 암에 좋은 무슨 영양소라고 해도 그게 거꾸로 암에 안 좋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특정 암에 좋은데 이쪽 암에는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암에 좋고 몸에 좋은 건 맞는데 그게 항암 중에는 쓰면 안 된다든지 방사선 치료받을 때는 쓰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드셔야 돼요. 영양제 종류는 특히 단순 식품이 아닌 특정 영양소들을 모아서 만든 영양제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비유로 예를 들자면은 곰탕이 한 그릇 있어요. 짤까요? 싱거울까요?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요. 짠 사람도 있고 싱거운 사람도 있고요. 그러고 기호에 따라서 소금을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간을 맞추기 위해 다대기를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맞는다 아니다, 그리고 환자분께는 이게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혹은 이걸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요. 곰탕이 짠지 아닌지를 보려면 먹어보면 되겠지만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당연히 검사를 해야겠죠. 특정 영양소가 우리 몸에 많이 있는지 혹은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일 거고요. 아니면은 증상이나 현재 갖고 있는 암 종류, 암 치료 단계, 어디쯤 와 있고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특히 환자분들끼리 이야기 나누실 때 암인데 비타민 D 무조건 챙겨 먹어야지. 네,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 많죠. 물론 비타민 D가 암 환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절대 결핍되면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그냥 무작정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영양소 어떤 거는 좋고 나쁘고 혹은 이래서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칼슘입니다. 암 때문에 칼슘을 따로 복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는데요. 여성분들 경우 골다공증 때문에 또 암 환자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칼슘을 그냥 골다공증 때문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골다공증에 칼슘 보충하는 게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충분한 연구 실력을 가진 분들이시겠죠. 여러 결과에서 칼슘을 따로 보충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혹은 칼슘제 자체가 흡수율이 떨어져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에 비해 약으로 먹으면 전혀 큰 효과를 못 누린다, 그래서 주사로 맞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칼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되는 분들께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먼저 드시라고 하진 않아요. 먹던 걸 끊으라고 안 할 뿐이지 저도 그렇게까지 크게 다른 영양제나 아니면 영양제에 들어있는 수준의 복용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받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 영양소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칼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병원에서 진료받고 맞으시니까 의사의 지도하에 투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칼슘 주사제가 부작용이 꽤 심해요. 근데 암으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쓰면은 그 부작용 때문에 컨디션이 또 한 번 엉키고 항암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중간에 항암 텀이 길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슘 자체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칼슘 따로 보충을 막 해서 충분하게 몸에 칼슘이 들어가게끔 해줬더니 암이 덜 걸린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뭐 별로 영향이 없었더라 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암 때문에 칼슘을 억지로 막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골다공증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검사 결과에서 많이 결핍이 뜨는 분들이라면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철분입니다. 철분은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는 미네랄이에요. 흔히 빈혈에 철분 많이 드시고 암 환자분들 중에는 골수 쪽 영향을 많이 받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빈혈이 와서 뭐 억지로라도 좀 더 보충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위절제하신 분들도 빈혈이 종종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도 철분제를 따로 드시고 뭐 다른 비타민 B도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분을 진짜로 보충을 해야 돼서 뭐 빈혈이나 다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난 암 환자니까 철분제를 먹어야지 하고 먹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철분이 몸에서 과잉돼서 문제를 그거 자체로 일으킬 정도로 많이 철분을 섭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몸의 혈중 철분 농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혹은 면역세포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컨디션에 과잉된 철분이 오히려 컨디션을 더 떨어뜨린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연구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상태를 유지해서 좋을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족해서 드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먼저 챙기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먹으라고 먼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따로 챙기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그네슘도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영양소죠. 암 종류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마그네슘이 많이 먹었을 때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거꾸로 암이 더 많이 큰다 하는 연구 결과도 동시에 존재하는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보통 암 환자분들이 따로 챙겨서 드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다른 종합 영양제에 꼭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정도 양으로 암이 크거나 줄거나 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일부러 고농도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저번에 꼭 얘기하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마그네슘도 그렇고 철분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이게 다 금속 미네랄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우리 몸에서 먹었을 때 흡수도 천천히 되고 잘 안 되는, 먹은 양에 비해 그냥 버려지는 양이 훨씬 많은 그런 영양소이기도 한데, 거꾸로 몸에 한번 들어온 애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잉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다른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레늄, 아이온 이런 거 보통 많이 챙겨 드시죠. 따로 챙겨 드시는 거. 그리고 구리, 크롬 요 정도까지 조금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구리나 크롬 같은 경우에는 별다로 챙겨 드시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먹어서 몸에 딱히 큰 이득을 가져오지는 않고 부족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음식으로 쉽게 섭취가 가능한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를 따로 먹어야 될 만큼 대량의 농축시켜서 몸에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죠.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다들 뭐 감기나 아니면 뭐 감염병 걸렸을 때 당연히 비타민 C가 면역력에 좋지 막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면역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아연이죠.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고요. 흡수율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도,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잉되지 않는 수준에서 일일 권장량 이하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들어가게 되면 면역 체계를 확 떨어뜨려요. 가뜩이나 암 환자분들께는 면역이 중요한데 아연 과잉으로 면역을 떨어뜨려 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넘치지 않게, 그리고 부족해도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병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양소죠. 암 환자분들께 한 가지 영양소를 막 집어넣어갖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치료 효과나 아니면 암 환자분들 컨디션 상승이나 여러 효과를 누리려고 사용하는 게 비타민 중에 비타민 C가 있고요. 무기질 중에는 셀레늄,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이게 일정 농도를 잘 유지해줘서 암을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게 뭐 항암제처럼 이렇게 암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고요. 암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달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암 환자분들의 꽤 높은 확률로 거의 대부분 셀레늄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리고 한국 식단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었을 때에도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가 셀레늄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에 셀레늄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먹는 음식에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셀레늄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따로 챙겨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적게 먹는 영양소 중 하나니까요. 나중에 항산화제들은 따로 모아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흔히 비타민 얘기를 많이 하죠. 비타민 C랑 비타민 B군 중 몇 가지,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 정도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뭐 해를 많이 쬐면 몸에서 많이 늘어나고 뼈에 영향을 미치고 뭐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온몸 골고루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영양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는 절대 결핍되면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결핍됐을 때 암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일정 레벨 이상을 항상 유지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는 저장 기능이 돼요.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에는 흡수할 만큼 흡수하고 그냥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는데 비타민 D는 저장이 되고, 거꾸로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굉장히 많은 양을 순식간에 먹어서 부작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배출이 돼버려서 괜찮거든요. 근데 비타민 D는 과잉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해결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몸에 계속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잉되지 않게 챙겨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먹는 걸로 굉장히 고농도로 먹어도 조금씩 밖에 안 늘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고농도를 장기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확 넘어가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를 해가면서 드시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은 그냥 주사제로 팍팍 일정량을 팍팍 밀어 넣어서 몸에서 그냥 꺼내 쓰게끔 해주는 방법들도 괜찮습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효소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 비타민 B1도 있고 B6도 있고 B9도 있고 그 각자 제각각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이름을 비타민 B로 묶어서 뒤에 숫자를 붙이는 이유가 얘네가 다 제각각 다른 성분이지만 하는 일들은 다 일련의 에너지 대사에 들어가는 비슷한 과정에서 다른 역할로 쓰이는 애들이라 이름을 묶어서 B군이라고 부르고요. 이 에너지 대사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은 혹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중간 대사물이 생기게 돼요. 돌이 탈 때 잘 타면 그을음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타죠. 산소가 부족했다든지 안에 뭐 불순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을음도 많이 나오고 재도 날리고,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비타민 B들이 쫙 있으면은 몸에 해로운 부산물 없이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려요,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근데 그게 부족하면은 음식물들을 이제 에너지로 바꾸면서 생기는 수많은 부산물들이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몸의 환경이 나빠지면 그런 컨디션 저하는 암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절대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고, 거꾸로 비타민 B군이 결핍되는 거는 암 환자분들이 잘 못 먹지 않고 일반적으로 드시는 경우에서는 잘 안 나타나기는 해요. 싼 정도만 좀 채소 안 드시는 분들은 가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소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들,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게 없으면은 몸이 크게 망가질 법한 것들은 사람 주변 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역할로 써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산소 중요하죠.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그냥 가만히 밖에 나가 있으면은 알아서 되잖아요. 중요한 걸수록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데 있어.
그렇게 사람이 설계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영양소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그냥 잘 먹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영양소들을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나 이런 거는 비타민 C 특히 할 얘기가 많지만 요거는 따로 나중에 항산화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계속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